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오늘은 노년기획 생로병사연구소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25년이면 우리나라 고령자 비중이 20.3%에 이르러서 그야말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고령화 사회로 계속해서 넘어가면서 노인 돌봄 문제가 굉장히 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생로병사연구소를 함께하면서 노인 돌봄의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향후 통합 돌봄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먼저 한규량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통상복지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가겠습니다. 이영민 충청북도 재가노인복지협회장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맞은편으로 가죠. 서명선 괴산군 노인복지관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림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충북지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된 영상 보시고 오시죠.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노인 수가 1,000만 명을 넘고 2040년엔 국민 3명 중 1명이 노인인 사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 노인의 돌봄 문제는 독박간병,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제 개인,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20대 청년의 아버지 간병 살인을 계기로 노인 돌봄에 대한 지원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노인 돌봄의 현실을 짚어보고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해봅니다. 네, 주제 영상을 함께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생로병사연구소로 함께합니다. 그래서 네 분 모두 연구원으로 호칭은 통일을 합니다. 자, 노인 돌봄에 대한 현재 상황을 네 분께 일단 키워드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순서대로 이거는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민 연구원부터 어떤 키워드를 정하셨습니까? 예, 저는 속빈 강정으로 하겠습니다. 요즘 돌봄 제도를 살펴보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나 혹은 가족들의 욕구가 많이 빠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점들인데요. 그래서 저는 속빈 강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한규량 연구원. 네, 저는 거꾸로 가는 시계라고 하겠습니다. 벤저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에서 네. 벤저민은 80대의 노인으로 태어납니다. 대머리에 얼굴 쭈글쭈글하고 관절염 병덩어리의 노인으로 태어나서 시간이 거꾸로 갈수록 점점 젊어지고 멋있어집니다. 그런데 노년기에 지금 현재의 어르신들은 역시 시간이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아기가 돼서 네.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혼자 음식도 먹지 못합니다. 돌봄의 손길이 점점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가는 시계라고 하겠습니다. 네. 인생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큰 그런 키워드 정하셨습니다. 서명선 연구원은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네, 저는 고진감래로 정해봤습니다. 고진감래는 다 아시다시피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많이 쓰여지는 사자성어인데요. 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돌봄이 필요하신 분도 또 돌봄을 제공하시는 분들도 가족도 모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돌봄의 문제를 잘 협력하고 풀어나가면 이러한 돌봄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잘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고진감래로 정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종린 연구원의 생각 들어보죠. 네, 저는 갈매기의 꿈으로 하겠습니다. 네. 갈매기의 꿈은 리처드 바크의 그 우화 소설입니다. 거기에 이제 갈매기가 하늘을 나는 거는 먹이를 찾기 위해서 나는데 거기에 주인공인 조나단은 먹이를 찾기보다는 도전해서 나는 것으로 도전해서 한계를 초월하는 이런 이야기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 내일의 엄청난 변화를 위해서 오늘부터 차근차근 작은 변화로 완성될 수 있는 그런 노인 돌봄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담아서
갈매기의 꿈으로 했습니다. 네. 자, 일단 노인 돌봄 문제는 저희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자체가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살펴봐야 되는 면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이게 장기화되면서 더 이 노인 돌봄 문제가 참 심각해졌다. 여러 가지 또 다른 양상들이 있더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요. 일단 현장의 얘기부터 저희가 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유롭게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들 특히 이 노인 돌봄 관련해서 체감들을 하시는지 예, 박정린 연구원. 네,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좀 비교해 본다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팀의 어르신이나 시설에 있는 어르신들이 그래도 시설에 있지만 가족과 자주 만나고 각종 프로그램도 하고 또 생활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외출 외박도 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그래도 나름대로 즐겁게 보냈다고 한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쨌든 가족이나 주변과 사회적으로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단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울증이 생기고 활력도 떨어지고 또 코로나 때문에 가족이 오지 않지만 그게 나를 버렸다는 생각으로도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도 생기고 인지 기능도 저하 생기고 네네. 그로 인해서 일상생활 능력이 떨어지죠. 이러다 보니까 의료 서비스도 어렵고 수발도 어렵고 현장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19가 이제 끊김, 단절에 대한 이 숙제들을 남겨놨는데 그 부분이 이제 노인 돌봄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지금 막대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게 박정린 연구원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영민 연구원, 네. 제가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네. 여기 보시는 바 자료와 같이 어르신의 건강을 경증부터 중증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중증이 시작되는 지점을 치매 초기 부분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치매 초기 부분에 요양 등급을 받아서 어르신들은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에 관한 서비스에 관한 부분이 됩니다. 2020년 이전에는 급성기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 대한 단기가사 서비스, 등급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이용하는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그리고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지역사회 노인 사례관리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그리고 독거사 예방을 위한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가 2020년 이전에 2019년도까지는 시행이 됐었습니다. 네. 이 제도가 2020년도 이후에 바뀌게 되는데요. 예. 지금 보면 뭔가 조금 이제 밑에 부분이 허전해진 부분을 좀 느끼실 수가 있는데 그동안의 이용자의 상황이라든가 욕구에 맞춰서 제공되었던 단기가사 서비스 그리고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가 사라지게 됩니다. 2019년도까지는 이용자들 상황에 맞춰서 제공되었던 돌봄 서비스가 통합이 되면서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맞춤 돌봄으로 커버를 하려고 했었던 돌봄이 결국엔 사라지게 됐다고 생각이 되면서 네. 이런 문제는 결국엔 돌봄이 사라지게 되는 조금 아이러니한 이상한 현상으로 비춰지는 것들이 바로 지금의 돌봄의 가장 큰 위험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시기적으로 코로나19와 맞물려 있다는 것인데 예. 원래 흘러가는 정책이 그랬는지 아니면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의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책적인 변화로 변화다. 일어난 2019년부터 준비했던 이미 준비를 했던 것들이다. 그 정책이죠. 근데 예. 그게 코로나와 맞물리면서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뭐 데이터 등을 좀 통해서 더 현재 상황을 짚어본다면 어떤 상황인지 한규령 연구원. 충북의 전체 이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을 대충 계산을 해봤더니 한 5만 3천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6만 명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30만의 노인 인구 중에 6만 명, 즉 20%가 이런 돌봄 서비스를 받는다는 거 굉장히 높은 수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더 높은 수치는 자, 이것을 통틀었을 때 40%가 요양병원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지금 정부에서 그 돌봄을 통합 돌봄이라고 해서 제가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노력들을 지금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양병원의 요양원에 입소하는 어르신을 좀 줄이고 집에서 케어를 받는 어르신을 늘리게 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제 돌봄 정책이라고 하는 돌봄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 맞춤 돌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취지는 좋으나 네. 지금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이 있어서 그게 이제 아까 이영민 연구원이 그렇죠. 말씀하신 맞춤 돌봄 서비스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는 좀 공백의 부분들이 많이 느껴진다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라고 그렇죠. 했고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만 운영이 되면 네. 소비자 입장에서 즉 어르신 입장에서는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나 오늘은 나는 주간보호 갈래. 오늘은 방문요양사 집으로 부를래. 목욕 받을래. 이렇게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주어지는 사업인데 이게 과연 잘 이루어질지. 말로만 들으면 굉장한 특급 서비스인데요. 그렇죠. 그 정도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려면 어느 그렇죠. 정도의 재원과 이게 필요할지가 참 가늠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오히려 줄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 요양병원에 가는 비용보다는 훨씬 이게 적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부터는 이 돌봄 중에서도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간병에 대해서 얘기를 더 좀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은 돌봄하면 이제 간병으로 바로 인식들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많이들 하시는 얘기입니다만 긴병의 효자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또 간병 때문에 직장을 포기했다, 이혼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정말 듣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쉽게 접근할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간병과 관련돼서 현실 상황이라든지 또 문제점 등등 역시 자유롭게 듣겠습니다. 네. 가족 중에 환자가 발생을 하면 제일 먼저 간병은 어떡하지? 네. 이게 가장 큰 거예요. 간병사를 구하기도 어렵지만 구하면 하루에 간병비가 보통 12에서 15만 원 정도 부담을 합니다. 거기에 또 이제 좀 감염성 질환이 있거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막 이렇게 됐을 때는 하루에 30만 원, 50만 원까지도 간병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환자가 발생을 하면 간병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간병비 부담도 크고 병원비 부담보다는 간병비 부담이 크니까 한 2주, 3주만 입원을 한다고 하면 병원비는 작지만 간병비가 수백만 원 이상이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에 갈등도 생기고. 근데 이제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겨서 이제 그 등급을 받으면 이제 방문요양이든 방문간호든 또 장기요양 기관의 요양원에 입소를 하든 이렇게 해서 간병 부담이 좀 줄어들죠. 그런데 이제 또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이 의료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다시 간병을 개인 간병을 구하거나 공동간병실을 가거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공동간병실은 대기 순번을 타야 되고 개인 간병을 하려면 인력을 못 구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입원을 포기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원장님 말씀 중에 요양원에 계실 때는 요양사의 돌봄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미독해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간병사 못 구하면 여기 계신 요양사가 우리가 방문 요양했듯이 지금 병원이 집이 아닐 뿐이지만 제가 복지라고 생각하고 여기 요양사가 가서 간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전혀 안 돼요. 요양원에 있는 종사자가 병원에 가서 케어를 하면 근무 시간을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근무 시간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요양 기관의 종사자는 한 달이면 몇 시간을 근무해야 된다는 이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근무 시간을 인정을 받지 못하면 요양원에서는 그 종사자한테 급여를 지급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인력을 안 쓴 게 되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해서 감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이 되죠. 다른 분들 얘기 듣겠습니다. 장기요양이 일단 이제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제 병원으로 가면 이제 시설 급여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미묘한 또 관계가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의 장기요양이 의료 없이 돌봄만을 책임지는 장기요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같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그 공론화가 되고 있는 것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소위 말하는 요양 등급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간병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 병원에 계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중증이실 수도 있지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 등급을 이제 받지 못하시게 되면 오롯이 몇백만 원씩 되는 비용을 가족 부담이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좀 있고요. 조금 저는
유사하지만 좀 깊이 들어가는 돌봄 쪽으로서의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2019년도에 20대 청년이 그 40대에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돌봄하는 그 과정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케어하는 부분에서 모든 사람들이 본인을 보고 효자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네. 근데 본인은 효자이고 싶지 않대요. 그냥 누구나 평범한 시민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돌봄이라는 것이 오롯이 개인, 가족 중심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 이영민 연구원. 그 간병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든가 공단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죠. 서비스는 제가 말 그대로 집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만 서비스로 인정을 하겠다. 단순하게 이제 통원 치료라든가 예. 아니면은 뭐 차량 이동을 통해서 병원에서 진료받는 정도, 요 정도만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융통성 있게 시행되지 못하는 것들이 좀 많이 안타깝고요. 저희가 경험적으로 사업을 했을 때 지금은 이제 많이 사업들이 정형화되어 있지만 네네. 노인 일자리 사업, 그러니까 지금의 노인 사회공헌 활동의 사업이 시행됐을 때 초기에는 이용자들에 맞는 서비스들을 많이 개발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복지관들이 또는 시니어 클럽에서 많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했던 사업 중에서도 병원에 입원하시는 어르신한테 노노케어 어르신이 어르신을 보호를 하시는 거죠. 간병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분야이긴 하지만 의료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제 돌봄과 약간 비슷한 행위가 이제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동할 때 부축해주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옆에서 도와주는, 수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건강하신 분들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더라고요. 네. 이런 사업들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너무 정형화되어 있거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욕구를 받아서 사업을 조금 더 지역에 맞게, 욕구에 맞게 이렇게 설계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면 나라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간병을 해결하지 않아도 그 이전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욕구는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쉬운 점들이 저는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박정리 연구원. 현재 인력 수급이 어렵다 보니까 요양원도 지금 인력 수급이 어렵고 또 개인 간병하는 데도 인력 수급이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정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간병 문제로 인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할 정도로 병원비가 4, 50만이 나왔다면 간병비는 300만 원이 나오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국가적으로 빨리 풀어갈 수 있는 정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정리 연구원은 이제 돌봄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네네. 계속해서 지금 하고 계시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또 이쪽에서는 그 간병비가 너무 비싸다라는 거거든요. 네. 간병비 비싸죠. 예, 그래서 인력이 좀 많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간병비도 같이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운 점 또 현장에서의 목소리들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이제 조금 다른 게 그 인력이 수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 형성되어 있는 간병비가 있기 때문에 네. 그 가족들에 대한 부담은 크게 낮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단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는 것들이 우리 시스템이 굉장히 분절적인 시스템이에요. 예. 이거를 이 기관에서 하는 거, 이 부처에서 하는 것들을 총합적인 시스템으로 가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간병사가 붙어서 체외 변경을 해야 되거나 욕창 예방을 해야 되거나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 정말로 전문적인 간병인이 붙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하루 이틀 입원했다 퇴원을 하시는 분들은 장기요양 쪽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좀 만들어진다면 네네. 간병 거기서 절약되는 간병비도 저는 상당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게 아까 이영민 연구원이 네.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네. 맥에 근데 같은 그것을 거죠? 이제 예. 철저하게 지금 막고 있으니까 저는 이 분절적인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우선시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돌봄 인력 부족을 그 베트남의 산업 연수생을 많이 받아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문호 개방 그리고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주 일본어 학원에서 이 요양사 교육을 시켜요. 일본어뿐만 아니라 요양사 교육을 시켜서 일본에 있는 그 요양원 원장님들이 베트남 가서 면접을 보고
스카웃 해오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문호를 개방하고 또 네. 이들에게 제공하는 어떤 교육 매뉴얼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네. 비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도인 돌봄에 있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합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분절돼 있는 것들 시스템에 대한 아쉬움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진짜 또 공백이 생길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보안 시스템이 마련이 돼 있나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처음 서두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돌봄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가면서 모두 사라졌고 네네. 또는 그것을 보완한다고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또 축소해서 제공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욕구라든가 돌봄의 해결을 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지금 돌봄도 간병하고 똑같은 현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돌봄의 사유가 생기게 되면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하시면 결국엔 본인이 100% 자부담을 해서 돌봄 인력을 개인적으로 채용을 해서 돌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제도적으로 이걸 빨리 풀지 않으면 간병가 역시 마찬가지로 가족한테 상당히 큰 부담으로 다가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예. 이양 제도가 만들어졌으니 좀 더 보완하고 좀 짜임새 있게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바로 맞춤 돌봄 서비스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고 해결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긴급 틈새 돌봄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금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일반 어르신들이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돌봄 체계를 만들면 요 공백을 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실제로 이제 간병 관련하면 결국 그 돌보는 가족들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울증 때문에 또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치매 가족의 경우에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고 현장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정책으로는 뭐 치매 국가 책임제에서 안심 그 센터도 있고 뭐 치매 가족 휴가제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지만 네. 사실은 이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치매 국가 책임제나 그 휴가제나 이런 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국민한테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정말 치매 환자 가족들이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서비스보다는 앞으로 한 단계 더 나가서 실질적인 서비스를 해준다면 그러면 이제 치매 환자들이 훨씬 더 가족 그 부담은 더 줄어들 거고 또 이제 안심센터에서 네. 지금 하고 있는 역할보다 실질적인 서비스 검사 위주보다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정책이 그렇게 전환이 된다 그러면 가족 부담은 훨씬 네. 줄어들 겁니다. 예.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동거 가족에게 의존해서 돌봄을 받고 있는 가족이 74.5%일 정도로 거의 가족에 다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요양과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가정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 주간보호는 하루 8시간, 방문요양은 3시간에서 4시간, 결국 나머지 시간은 동거 가족이 돌봄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좀 많아서 최근에는 간병 살인, 간병 자살 네. 또는 또는 돌봄 살인, 돌봄 자살 이런 것들이 단어가 생길 정도로 상당히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이 실태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다라고 하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네. 이것들을 연구를 해서 얼마 정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어느 정도 현황이 있는지가 나와야 정책이나 제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일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1년에 300건의 간병 살인이나 간병 자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당히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또 하나의 문제가 노인 부부 세대, 노인끼리 단독으로 있는 세대는 노인이 극심한 본인의 배우자를 돌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것이 노인 학대로다가 번지게 되는데 원래 노인 학대 사례에서 가장 큰 가해자는 자녀들입니다. 근데 코로나 시기에는 자녀들이 오지 못하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배우자가 전적으로 돌봄을 했겠죠. 노인 부부만 격리가 돼 있으니까요. 예. 코로나 시기에 연간 2만 건의 노인 학대 사례가 생겼다고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 시기에는 이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1순위가 배우자에 대한 노인 학대 사례가 네. 높았고 그 다음이 자녀로 바뀔 정도로 상당히 이게 노인 학대까지 번질 수 있는 문제로 된다는 측면에서는 언론 정부에서 이 현황과 이 네네. 조사를 통해서 제도적인 정책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렇습니다. 저는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되게 우울한데 좋은 사례를 하나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노인 부부가 사시다가 할아버지 간병하고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우울하게 됐어요. 근데 아들이 셋 있는데 이 아들들이 남아 계신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일주일씩 당번을 정해서 밤에 같이 잠을 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3주에 한 번씩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게 복명동에 사시는 제가 아는 지인분의 네. 아들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형제간에 우애가 좋으면 이렇게도 좋게 하는구나.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예. 저는 그게 가정 케어, 지역사회 케어의 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서명선 연구원. 네. 네,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가족상담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만족도가 99%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서울시나 기타 몇 개 지자체에서는 돌봄가족 지원센터라는 것이 운영이 돼서 그 안에서 언급이 되었던 뭐 가족 여행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본인 힐링 프로그램 또 상담부터 해서 사실 그 가족 내에 돌봄 대상이 있다라는 거는 그 돌봄을 하는 그 가족들도 굉장히 우울하기가 쉬운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지원 체계가 좀 같이 가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치매 안심센터에서도 치매를 앓고 계신 어르신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주 보호자인 자녀분들이 됐든 아니면 배우자가 됐든 같은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이것보다는 네.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을 조금 더 강화하고 활성화시키는 게 여러 가지 이 서비스 다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지 네네.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또 한 가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간병 인력, 돌봄 인력 아까 얘기가 계속 부족하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만 2020년에 발표된 조사 결과입니다. 장기 요양 요원의 약 95%가 여성이다. 그 가운데 50대가 40%, 60, 70대가 49%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결국 돌봄 인력 대부분이 저 여성이라는 얘기라서요. 이것도 또 왜 현실이 이런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박정민 연구원. 돌봄 인력이 여성인 거를 먼저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네. 그 장기요양 기간이 현재 현 상황에서 돌봄을 하는 거는 전체적인 일상생활 수발을 다 하기 때문에 기저귀 케어나 목욕이나 모든 것까지 다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그렇게 제공이 되는데 이제 대부분 또 장기요양 기간에 입사하고 계신 어른들이 거의 90%가 여성이 많고요.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성들의 기저귀 케어나 이런 거를 남성이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제 또 노인 요양 장기요양 제도가 생긴 지가 지금 벌써 15년입니다. 15년인데 이 제도는 사실 성공적으로 정착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정책을 입안한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했던 장기요양 요원들, 우리 종사자들이 노고가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장기요양 요원들의 노고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현장에서는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가 굉장히 낮다. 네네. 낮다 보니까 이제 연령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이 많은 여성분들이 좀 많다라는 말씀이신 그래서 거죠? 수가는 낮고 급여는 작고 노동 강도는 굉장히 세고 이러다 보니까 젊은 인력은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았지만 2020년 통계를 보면 22만 정도가 22만 6천 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실제 장기 요양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20% 미만이에요. 그러면 그 젊은 인력은 다 다른 현장으로 떠나가고 지금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은 지금 이제 조사는 이렇게 됐지만 실제 저희 현장에서 보면 60, 70대 여성 간병사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노노 케어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 연령대 일할 수 있는 네. 인원의 연령대는 높아지니 서비스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많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변화가 두드러지는 것은 대상자보다 요양보호사가 연령이 더 많은 것이죠. 예. 그러니까 대상자는 60대인데 요양보호사는 70대. 뭐 이런 현상들도 벌어지는 것이 지금의 장기요양 인력이 고령화되는 측면에서의 그런 현상들이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네. 다른 측면에서 좀 말씀을 예. 드리고 싶은데요. 돌봄을 오롯이 여성의 몫이다라는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에서 또 기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여성이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 여성이 많기 때문에 여성이 돌봐야 된다라는 측면으로도 일리는 있지만 남성이 사실 남성 돌봄 대상자를 여성이 케어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다 하면 여성 돌봄 대상자를 남성이 케어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성차별적인 측면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성평등한 노동 가치의 실현도 같이 맞물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노인 부부가 살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병이 나면 주로 할머니가 간병을 하잖아요. 네네. 돌봄 간병을 할머니가 다 오롯이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할머니가 병들면 그때는 요양원 예. 신세를 지는 거기 때문에 아까 이제 할아버지들 다 네. 어디 갔냐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네. 먼저 가시니까 거기까지는 할머니가 케어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성이 예, 돌봄이고 이 서비스 자체가 여성이 할 수밖에 없는 서비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이제 그 노인 학대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이제 여성 어르신이 많은데 이제 목욕하고 이러는 걸 성별이 다른 사람이 네네. 기저귀 케어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또 성적인 거 이런 문제가 예. 될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예. 요양원 측에서는 남성하고 여성하고 좀 구분을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제 서명서 연구원은 이제 그게 성차별이라는 네, 말씀을 좀 하셨는데 성차별인데 실제 현장에서는 할머니들도 누가 남자가 와서 내 몸을 케어라고 하면 좀 꺼려해요. 싫어하실 것 같은 꺼려하시고. 뭐 그런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것도 서비스 있을 것 같아요. 특성상. 꺼려하시고 가족도 싫어하고. 네. 저는 자, 일자리 예.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짧게 좀 부탁드리죠. 여성들의 일자리가 남성들의 일자리보다는 낮은 급여로 편성이 되어 있거나 비정규적인 측면들이 많은데 되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구직을 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 정규직에서 퇴직을 한 이후에 60세 네네. 이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요양보호사들은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월급제로 물론 최저시급일지 아니면 더 많이 받으실지 뭐 기준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가정으로 방문하는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시간제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6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면 6시간에 대한 급여만 받습니다. 이동시간 혹은 본인이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혹은 다른 데로 거주지를 이정했을 경우에는 대상자가 끊어져서 한동안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처우 개선이 좀 이루어져야 그래야지 연령도 좀 낮아지고 혹은 여성들이 좀 질 높은 일자리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런 처우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돌봄 인력을 나중에 결국에는 잃어버리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요즘 또 시대적으로는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 뭐 이렇게 얘기들 AI 시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실제로 이제 노인 돌봄의 사각지대에서도 이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효과를 보는 게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실제로 현장에서도 그렇게 좀 해소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좀 여쭤봅니다. 예.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요. AI 순위라고 지금 네네. 준비를 하고 있어 설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말동무 인형은 독거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지금 호응도가 높습니다. 혼자 계시는 특히나 코로나 상황에서 혼자 계시고 이러셨을 때 네. 본인하고 아주 일상적인 대화나 이런 것들은 어렵지만 심심할 때 그래도 말동무는 되더라 이런 네.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고요. AI 순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스마트폰만 있으시면 앱만 깔려져 있으면 일단은 어르신들의 이런 패턴을 다 측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로서 이제 시범 사업 중이어서 아직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어르신 패턴을 다 스캔을 해서 언제 일어나시는지
뭐 일어나서 가장 네네. 먼저 하시는 행동들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해서 그에 맞춰서 활동력이 이때는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없으실 경우에는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러한 제도들이 지금 되고 있어서 네네.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독거노인에게는 이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행동 반경 이런 것들이 측정이 되니까 네. 그거는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 돌봄에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갈 수 없죠. 실제 돌봄에서는 이제 저희 이제 시설 같은 곳에서는 어찌 됐든 치매 어르신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 AI 인공지능 로봇 이게 활용도가 아직은 네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비용이 너무 고가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거를 활용하기에는 좀 어려웠고 또 하나는 2년 전에 노인장 교양 기관 한 시설에서 노인 낙상 예방을 위해서 이 로봇 작은 게 다니면서 움직임을 감지해가지고 알람을 울려주는 그게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걸 실제 시험을 해봤는데 효과는 못 봤습니다. 예. 이유는 우리 치매 어르신들이 그걸 보고 이상하니까 그걸 갖다 집어 던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파손되고 네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이게 노인 돌봄을 위해서 필요하게 한다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좀 해결이 네네. 되어져야지 그게 반영이 예. 돼서 개발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AI는 예. 아직 조금 이제 시기상조일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지만 지금 이제 ICT 또는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돌봄은 상당히 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일반 기업체들 특히 경비 관련된 업체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경험이 있는데 레이더 시스템으로다가 어르신의 생체, 감지,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을 감지를 해서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모니터 요원한테 알림을 보내게 되면 모니터 요원이 그 알림을 보고 어르신하고 직접 통화를 한다든가 네네. 바로 119로 전화를 해서 긴급하게 출동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도 하고요. 요양원에서도 개발하려고 추진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제 약간 형태는 청소기 같은 거죠. 로봇 청소기 같은 거. 로봇 청소기가 레이더를 탑재를 해서 요양원 구석구석을 병실을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방마다 얻어지는 어르신들의 생체 리듬을 분석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제 사무실이나 아니면 네. 돌봄실로다가 통보를 보내면 바로 어르신의 어떤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술 정도는 지금 현재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끊임없이 기술과 현장을 접목을 시키고 있네요. 자, 지금부터는 아까 얘기가 사실 다 나왔던 부분들이긴 합니다. 아까 이영민 연구원도 이제 지역사회에서 어떤 통합 돌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못다한 말씀들이 있으신지, 돌봄의 효과가 실제로 지역 내에서 돌봄 안전망을 이렇게 꼼꼼하게 구축해야 된다. 아까도 분절, 끊김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더 필요한 얘기들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청북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충청북도 연구원에서 작년 2021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충북형으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시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차 연구가 진행되었고 2차로다가 이번에 도의 정책복지위원회에서 또 이제 다시 연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강조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제 돌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인프라를 개선하거나 서비스를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존의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센터라고 하는 전문 사례관리 기관의 돌봄 기능을 확대하고 또 통합을 해서 나아가서는 공공의료라든가 요양하고 연계성을 갖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점으로 제안하는 부분은 이제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네네. 돌봄의 의뢰가 들어왔을 때 그 돌봄이 어떻게 연결이 될지 좀 집합해서 그거를 제대로 분석하고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현재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충북에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이제 시행이 될 텐데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시스템만이라도 좀 갖출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연구가 계속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명선 연구원.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수구초심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우가 죽을 때 자기가 살던 굴을 향해서 머리를 두고 죽는다고 하는데요. 내가 살던 곳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이야기들이 어르신들 조사를 해보면 한 70% 정도가 되시거든요. 네. 그 시스템 자체가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는 좀 안정화가 되어서 네.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뭐 노인 돌봄 제도 관련해서 오늘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노인 돌봄 시스템 속에서 뭐 많은 개선점들도 나왔습니다만 어떤 것들이 더 개선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좀 여쭙고 싶네요. 저는 앞으로 하게 될 통합 돌봄 플러스 네. 긴급 틈새 돌봄 예. 이것을 하나의 컨트롤 타워 안에서 조정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통합 돌봄은 그 어르신이 원하는 돌봄 시스템 선택지가 주어지고, 네. 그다음에 긴급 돌봄은 그 제도권 밖에 있는 어르신들이 긴급하게 이런 돌봄 상황을 맞았을 때 그때 제도를 돌봄을 네.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가줘야 커뮤니티 케어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것은 지역의 듭니다. 지자체에서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네, 될까요? 그래서 저는 예. 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다른 분들, 박정린 연구원. 우리나라의 간병제도는 그 병원에서 운영하는 간호간병 통합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병원에서만 운영하는 공동간병실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인장기 요양 제도에서 시설에서 하는 그 간병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노인 요양병원의 공동간병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개인 간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선을 하려면 일단은 장기요양 기간 그 종사자들 처우 개선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처우 개선을 국가적인 차원도 있지만 지자체에서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 종사자는 처우 개선비를 직접 지급을 하고 있는데, 노인 장기요양 기관에 있는 종사자들은 노동 강도는 센 편에 비해서 처우 개선비가 없습니다. 지자체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충북은 제천 한 군데만 지금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강원도가 17만 원 이상을 종사자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천이 강원도하고 가까워서 이 인력이 강원도로 빠지는 거예요. 충북 도민이. 그러다 보니까 제천에서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거를 같이 묶어서 처우 개선을 해준다 그러면 젊고 그 유능한 인력이 유입이 돼서 서비스 질이 좋아질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외국 인력, 아까 교수님이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 인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외국 인력이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 거부 반응이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고령하고 그 요양을 받아야 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간병 욕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외국이 들어오지 않으면, 외국인이 들어와서 이거를 해결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그 국민들 자식들이 간병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네네. 겁니다. 그래서 외국 인력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영민 연구원. 네. 제가 시작할 때 이제 속빈 강정이라고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강정은 원래 속이 비어야 맛있습니다. 바삭하고. 근데 결국엔 조화로운 것이 가장 좋은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이용자들, 대상자들 분들, 가족분들의 욕구를 먼저 듣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명선 연구원. 네. 네, 저는 나태주 시인의 시로 마무리를 좀 하고 싶은데요. 행복이라는 시에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행복하다, 이런 뜻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돌봄에 대한 이야기, 돌봄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도 돌봄 제공을 하는 사람도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 했는데요.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속에 돌봄에서 벗어나서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일상이고 시민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한규랑 연구원. 네. 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0.75입니다. 이 상태면 2025년에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가 되고요. 머지않아 2030년이 되면 유소년 인구 100명당 어르신 인구 300명이 됩니다. 굉장히 끔찍한 수치고 이 수치는 일본을 훨씬 넘어갑니다. 누가 간병을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상태라면. 그래서 건강 수명을 늘리는데 동참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절주, 금연, 저염분 식사, 절제된 생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분들 화이팅 해주십시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모두 늙어가고요. 또 우리 모두 언젠가는 돌봄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됩니다. 이 돌봄 문제에 대한 또 많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생로병사연구소를 함께했습니다. 시사토론창 여기서 마치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